안녕하세요. 영상 공부방의 김성래입니다. 앞으로 영상에 관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야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최근에 미술사와 영상에 관한 몇 개의 글을 블로그에 올렸었는데요. 영상으로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영상이나 사진을 전공해보신 분들이라면 미술사를 공부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를 꾸준히 접해왔었고요. 색보정에 관심을 가지게 되시면 촬영, 조명, 미술, 의상, 분장 등등 이미지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의 배치, 소위 미장센이라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이런 영상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류미에르 형제가 만든 열차의 도착이 1895년 12월 28일이었으니까요. 이제 125년 정도 된 셈입니다. 사진은 이보다 60여 년 전인 1837년에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죠. 여담으로 작년 초에 이 영상을 업스케일링하고 다듬어가지고 4K 60p로 만든 영상이 있었는데요. 이런 걸 보면 100여 년이 지나는 동안 기술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지만 그렇다고 이미지에 대한 인류의 관심이 적었던 건 아닌데요.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이 가진 감각 중에 시각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만큼 시각적인 예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미술, 여기서는 회화에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타미라 동굴벽화나 라스코 동굴벽화, 이런 그림들을 여기저기서 보셨을 겁니다. 이런 미술은 수만 년 전부터 인류가 해왔던 일들이죠. 물론 이 기간의 모든 작품을 볼 수도 없고 모든 시기의 작품이 전부 영상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과거 미술의 주제, 형식, 표현 방법 등등을 알아보는 것으로도 영상 제작에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경우는 무척 많겠죠. 실제로 많은 영상 작품들이 이런 미술 작품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꼭 영상에 한정짓지 않더라도 미술사에는 당대의 문화, 역사, 철학적인 흐름이 녹아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추는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시련을 맞이할 준비가 됐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현재 영상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곳은 헐리우드를 포함한 서구권이라고 할 수 있고, 이들한테 영향을 준 곳을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양 미술사를 주로 이야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미술이나 동양 미술사도 충분히 가치가 있고 멋진 작품들이 많은 만큼 기회가 닿는 대로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어떤 이야기부터 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 좀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클림트, 그리고 클림트에 영향을 준 중세 미술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중세 미술부터 이야기해볼 건데요. 중세하면 암흑시대라는 말을 많이 하죠. 저도 역사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암흑시대라고 묻어버리고 넘어가기에 중세는 살펴볼 만한 구석이 제법 많습니다. 중세라는 표현 역시 너무 유럽 중심적이라 고전 후 시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옳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서양 미술사를 주로 이야기할 거라서 이 영상에서는 일단 중세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하면 떠오르는 딱딱한 이미지는 당시의 경제나 정치, 종교와 같은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이런 이유로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겠구나 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집트 시대의 미술과 중세 미술은 같이 비교해보면 비슷한 점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각 시대에 맞닿아 있는 이집트 뒤에 그리스, 중세 뒤에 르네상스와 같이 보시면 더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그리스는 지형적으로 산맥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지역들이죠. 오가기 위해서 배도 많이 이용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상업이 발달했을 겁니다. 르네상스가 시작됐다고 하는 이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업이 발달한 도시들이 많았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상인들의 힘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상인들은 여기저기 왕래를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의 힘이 강하다 보면 정치적으로 군주제보다는 공화제적인 성향이 강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미술도 자연스럽게 활기가 넘치는 모습들을 담게 되겠죠. 이집트와 중세는 산업적으로 농업이 주가 되었습니다. 먼저 이집트는 정기적인 나일강의 범람으로 비옥해진 토지를 이용해서 많은 수확량을 얻게 되고 이로 인해서 아주 오랫동안 번영했던 나라였습니다. 중세하면 떠오르는 봉건제, 장원, 농노, 이런 단어들을 떠올려봐도 중세의 경제는 농업이 주가 됐다는 시기란 것도 알 수 있죠. 게다가 소위 이야기하는 중세의 전성기는요, 중세 온난기와도 겹치게 됩니다.
이때 기온이 오르면서 농업 생산량이 늘었던 시기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 시기가 끝나고 기온이 내려가면서 점점 내리막을 걷기도 하죠. 농민들은 상인들과 달리 땅을 떠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집트의 홍수나 중세시대의 이민족 침입 혹은 영주 간의 전쟁과 같이 개개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아주 피곤합니다. 자신들을 지켜주고 보듬어줄 강력한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죠. 이런 분위기라면 공화제보다 권력이 강한 왕이 있는 군주제가 되기 쉬울 겁니다. 실제로도 군주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술 역시 왕의 권위를 강조하는 소위 근엄한 모습들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아주 좋소. 경제 외에도 정신세계 역시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두 시대 모두 현세보다 내세를 더 중요하게 여기던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 따위를 정확하게 그리기 위한 노력, 이런 거 부질없는 짓이 되죠. 이들이 원한 거는 영원 불멸할 내세, 신을 향한 신앙심, 변치 않는 그 무엇,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감정 같은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정이라는 게 일시적이고 부질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교회 입구에서 볼 수 있는 팀파눔 조각을 봐도 이런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조각의 섬세함 등은 상당한 수준이지만 조각에 드러나 있는 표정에서 감정을 찾아보기는 되게 어렵죠. 감정이나 개인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담기지 않는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술가보다는 기능공에 가까운 성격이었을 겁니다. 물론 단순히 기능공이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기술적인 완성도를 가진 장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더 맞다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술가는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바라보는 사람이죠. 자기 생각을 전달하고자 많은 기술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표현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중세시대의 장인은요,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체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신에게 바라봐지는 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세시대의 수많은 작품에는 작가들이 알려져 있지 않죠. 정말 유감이군. 이렇게 보면 인간의 존엄보다 신의 말씀이 더 중요했던 중세가 좀 딱딱하게 보이지만 이런 환경 때문에 생긴 독특한 요소들도 있습니다. 특히 재료나 물질성 면에서 중세 미술을 보면 생각해 봄직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세에는 빛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성경의 천지창조도 빛이 있으라 이런 말로 시작을 하죠. 이런 빛의 미학은 많이 배운 높은 신분의 사람이나 배움이 얕은 평민, 누구에게나 잘 받아들여졌습니다. 그저 바라보는 것으로 느낄 수 있는 아주 감각적인 부분이죠. 자연스럽게 신성을 드러내기 위한 후광과 같은 표현이 등장했고 엄청나게 많이 사용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성화 중에 후광이 없는 것을 찾는 게 만만치 않을 정도예요. 성모 마리아에게 예수를 잉태했음을 알리는 수태고지 그림을 봐도 빛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시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꼭 중세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많은데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엘 그레코가 그린 그림이죠. 이렇게 신이 중심이 된 사회에서는 신을 만나러 가는 성당, 여기는 가장 중요한 장소였을 겁니다. 당연히 이곳에서는 빛을 볼 수 있어야겠죠. 하지만 중세 초기에 나타났던 로마네스크 양식은요, 잦은 전쟁으로 인한 석재 구조 사용으로 두꺼운 기둥과 벽을 사용하는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문을 낼 여력이 별로 없죠. 실제로 로마네스크 양식 성당 내부는 밝다고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전주에 있는 전동성당이나 횡성에 있는 횡성성당 같이 로마네스크 양식 건축들이 조금 있는데요. 이곳의 내부 사진을 봐도 밝다는 느낌을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성한 빛은 샹들리에나 화려한 성물 등을 통해서 떠올려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빛의 미학을 보여주고자 하는 노력은 사회적으로 조금 안정되고 건축 양식도 발전하게 되면서 생긴 고딕 양식에서 잘 드러나게 됩니다. 신의 영광에 닿고자 한 의도인지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이를 추구하게 됩니다. 이때는 교회 권력이 워낙 강했던 시기니까 자신들의 권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목적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기술적으로도 리브볼트나 플라잉 버트레스 등을 이용해서 무게를 지지해 줄 수 있게 되면서 벽과 기둥이 점점 얇아지게 되었고요. 지금은 안타깝게도 화재로 피해를 입은 노트르담 대성당의 장미창을 비롯해서 고딕 양식으로 만들어진 성당의 내부로 들어가 보면 높고 큰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다양한 색상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스테인드 글라스는 현재까지도 성당 하면 떠오르는 창의 형태죠. 성당에 들어갈 때 느껴지는 엄숙함에는 이런 찬란한 빛이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훌륭하게 만듦. 고딕 건축 양식을 따르고 있지 않은 현대의 성당이나 교회에서도 빛을 이용한 방식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빛이 신성함을 의미한다는 점은 현대라고 바뀌는 건 아니죠. 안도 다다오가 만든 빛의 교회와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 빛의 십자가를 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영화 안도 다다오를 보면 이분이 건축에 있어서 빛을 얼마나 잘 썼는지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안도 다다오에게 큰 영향을 준 르꼬르비지에가 만든 롱샹 성당, 이 역시 빛으로 볼 수 있는 많은 공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건축가는 많은 양의 빛보단 적재적소에 강렬함을 주는 빛을 사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양식은 변하지만 빛을 통해서 신성함과 경건함을 보여주려는 노력은 꾸준히 있어 왔고요.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빛이나 좀 더 영상 작업의 관점으로 좁혀서 이야기하자면 조명. 이 조명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겠죠. 미술과 영상 이야기를 하면서 수없이 많이 이야기해 볼 것 같습니다. 빛을 그 자체로 보여줄 수 있을 때도 있지만 이런 방식은 건축처럼 공간 자체를 구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평면 회화에서는 빛을 보여주기가 생각보다 되게 어렵죠. 지금이야 빛을 직접 내는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HDR TV로 보여주는 아침 햇살을 봤던 적이 있는데요. TV를 보면서 눈부심을 겪어보는 기분이라서 되게 묘했던 기억이 납니다. 중세에는 이런 빛이 나는 매체가 없었던 만큼 다른 고민을 해야 했을 겁니다. 이런 깊은 고민을 통해서 나름의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요. 빛이 있을 때는 볼 수 있고 빛이 없으면 볼 수 없는 것. 그것은 색입니다. 특히 환한 빛 속에서 우리는 강렬한 색을 볼 수 있게 되죠. 여기에 착안해서 강렬한 색을 보여줌으로써 간접적으로 빛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태생적 결함을 극복. 이런 이유에선지 중세 미술을 보면 강렬한 색을 사용한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평면 회화에서 색을 보여주는데 중요한 것은 색을 내는 재료입니다. 안료라고도 하죠. 그동안 인류는 색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재료를 사용해 왔습니다. 이렇게 색을 만들기 위한 노력, 색을 만들어내는 재료에 관한 이야기는요, 컬러의 말이나 컬러의 역사와 같은 책을 보시면 좀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중세 미술의 강렬한 색을 보고 있다면 보통 탁한 색보다는 채도가 높은 선명한 색, 강렬한 원색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런 강렬한 원색을 얻기가 무척 힘들다는 점이죠. 물감을 섞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가산 혼합인 빛과 달리 안료는 감산 혼합이라는 방식이 적용돼서 섞을수록 탁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렬한 원색은 애당초 그 색을 가진 재료에서 오게 되죠. 무언가를 섞어서 만들 수 없고 특정 재료가 필요하다는 건 얻기가 힘들다는 말이고요. 얻기 힘들면 더 가지고 싶어지고 이러면서 가치가 점점 올라가겠죠. 이런 이유인지 몰라도 역사적으로 높은 권력을 가졌거나 부를 가진 사람이 복장에 강렬한 채도를 가진 원색을 사용하는 경우는 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예시는 어쩌다 보니까 빨간색이 좀 주를 이룬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희소성 자체도 있겠지만 강렬한 원색은 그 자체로 눈을 잡아끄는 매력도 상당하죠. 누군가가 이런 빨간색, 원색으로 된 옷을 입고 거리를 돌아다니면 현대에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눈길을 끌게 될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빨간색 위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귀하게 여겨진 원색 중에 파란색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나 바다와 같이 익숙하게 접할 수 있는 색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의외로 파란색은 자연에서 꽤나 희귀한 색입니다. 사실 하늘이나 바다가 파란 거는 빛의 산란 때문이죠. 파란 색소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와중에 그 자체로 새파란 색을 보여주는 울트라마린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울트라마린, 이름 그대로 하면 바다 너머에서 왔다라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굉장히 멀리 있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나온 청금석, 영어로 라피스 라줄리라고 하죠. 청금석을 갈아서 만든 안료인 만큼 가격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료는요, 성모 마리아의 옷과 같이 어떤 고귀함의 상징처럼 됐습니다. 성모 마리아를 그린 그림에서 많이 사용됐다고 하죠. 중세시대 이후에도 울트라마린의 인기는 좋았는데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에서도 파란 두건의 울트라마린을 썼다고 합니다.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그림에서 이런 파란색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화가는 이것 때문에 빚을 지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빚을 지면서까지 썼다는 걸 보면 뭔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강렬한 매력이 있었던 건 확실하죠.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느낄 뿐이죠. 보라색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티리언 퍼플, 임페리얼 퍼플이라고도 불린 이 색은요, 지중해에 서식하는 뿔고둥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한 마리에서 한 방울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염료고요. 로마 시대에는 황제나 입을 수 있는 옷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빛에서 시작한 미학은요, 색을 거쳐서 그 색을 만들어내는 재료에 관한 관심으로 옮겨갑니다. 앞서 말한 울트라마린 역시 엄청나게 비싼 안료긴 하지만 비싼 재료 하면 떠오른 건 역시 금이죠. 특히 금의 노란색과 울트라마린의 파란색은 보색 대비에 가까워서 둘을 같이 사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시각적인 효과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담으로 노란색과 파란색의 시각적인 대비는요, 앞서 본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나 고흐의 밤의 테라스와 같은 그림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색적인 효과를 제외하더라도 그냥 금이라는 소재를 썼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주는 효과는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세 초기의 비잔틴 시대의 모자이크 등을 보면 금으로 많은 부분들이 칠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하늘이나 그냥 빈 공간으로 보이는 곳을 금으로 다 채워넣은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적인 묘사와 동떨어져 있지만 천국이나 어떤 신성함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면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재료의 미학은 문맹률이 높고 성경에 관한 지식이 없던 평민들의 신앙심을 끌어올리는 데도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저게 다 금이래. 저 파란 물감은 금보다 비싸대. 와, 저 빛나는 것 좀 봐봐. 천국은 저런 모습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호기심을 자극하고 거기에 그려진 성경의 내용까지 한 번 더 보게 만들었을 겁니다. 빛이 가득한 성당이라는 공간에서 이런 그림을 보게 된다면 없던 신앙심도 생기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니까 과거에만 이런 방식이 쓰였나 싶겠지만 보석과 금 등의 값비싼 재료로 시선을 집중시키는 방식은요, 현대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죽음이라는 소재를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데미안 허스트의 신의 사랑을 위하여는 백금을 입힌 두개골에 8,000개가 넘는 다이아몬드를 박아 넣었습니다. 해골을 보면서 느끼는 섬뜩함도 있겠지만 사용한 어마어마한 양의 보석들로 인해서 일단 시선을 집중시키게 만드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죠. 참고로 우리 돈으로 700억이 넘는 비용으로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화제성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정리해보자면 중세의 미술은 전반적으로 화려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빛으로 보여주고 싶었고요. 그 빛을 보여주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오는 와중에 화려함을 갖추게 된 것이죠. 물론 재현적인 목적을 많이 무시한 나머지 지금 보면 어색해 보이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족함을 재료, 그 중에서도 비싼 재료를 이용해서 물질적인 풍족함으로 채워버렸죠. 거기에 더해서 치밀한 세공이 가해진 장식 등을 통해서 큰 노력과 비용이 들어간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보면서 느끼게 되는 부러움이나 감탄을 천국에 빗대서 사람들의 신앙심을 끌어올리기도 했는데요.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중세 미술이 뭔가 좀 속물적인 것 같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 외에도 생각해 봄직한 부분은 더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